엄마의 장례식 날 빈소에서 벌어진 일이었어요. 어차피 죽은 마당에 그 시장통 건물 끌어안고 뭐 할 거니? 오늘 당장 명의 넘겨. 시어머니가 엄마의 영정사진 앞에서 대놓고 유산을 내놓으라 했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테이블 위에 소주병을 집어들어 제 머리 위에 그대로 쏟아부었어요. 차가운 술이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이 따갑고 온몸에서 알코올 냄새가 진동했어요. 하지만 저는 두 팔을 벌려 엄마의 영정을 감쌌습니다. 제 몸은 젖어도 괜찮으니까 엄마 얼굴에만은 한 방울도 튀게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뒤늦게 나타난 남편마저 젖은 저를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꼴이 이게 뭐야? 건물 안 넘기면 우리 당장 이혼이야. 엄마의 빈소에서 소주를 뒤집어 쓴 아내에게 남편이 던진 말이 이혼 협박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장례식장 밖에 검은 세단 수십 대가 멈춰 섰어요. 뒤이어 태성그룹의 회장이 경호원들을 거느리고 빈소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누구나 다 아는 자산가가 소주에 흠뻑 젖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20년 전 제 전 재산이 5천 원이었을 때 저를 살려주신 은인의 딸이십니다. 시댁이 평생 무시하고 깔봤던 시장통 설렁탕집. 그 설렁탕 한 그릇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신들이 무시했던 국밥 한 그릇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줄게요. 설거지, 산책할 때, 잠들기 전 이어서 듣기 편하게 지금 구독만 눌러주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음 편을 자동으로 챙겨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향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국화꽃 향기와 뒤섞인 그 무겁고 달착지근한 냄새가 빈소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깊은 밤 장례식장의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차갑고 서늘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올라 제대로 뜨기조차 힘든데 눈물은 멈출 줄을 몰랐어요. 영정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가마솥 앞에서 땀을 닦으며 짓던 그 투박한 미소 그대로였죠. 엄마는 평생을 설렁탕집 가마솥 앞에서 사셨습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솥뼈를 고고 점심 장사가 끝나면 오후 내내 다음 날 밑준비를 하셨어요. 손등은 늘 기름에 데어 붉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칼에 벤 흉터가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벌어들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남편 윤건 씨의 병원 개원 자금이 되었습니다. 의대를 졸업하고도 빚에 허덕이던 사위에게 엄마는 수억 원을 선뜻 내어주셨어요. 병원 인테리어부터 의료 장비까지 엄마의 설렁탕 국물에서 우러나온 돈으로 하나하나 채워 넣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죠. 병원이 초반에 적자를 면치 못하자 대출금 상환까지 엄마가 떠안으셨어요. 시어머니 강 여사가 사는 고급 아파트의 전세 자금도 엄마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엄마는 단 한 번도 돈 얘기를 먼저 꺼낸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사위가 잘 되는 게 딸이 잘 되는 거라며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하면서도 웃음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엄마를 그리고 저를 소중하게 대해주었습니다. 명절 때면 시어머니 강 여사가 엄마의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사돈어른, 우리 윤건이 병원은 걱정 마셔요. 우리 채영이가 복덩이라 제가 업고 다닌단게요. 남편도 다정했어요. 병원 일로 늦는 날에도 꼭 전화를 걸어 오늘 장모님 식당 바쁘셨어? 주말에 같이 가서 도와드리자라고 했었으니까요. 그 웃음이, 그 다정함이 진심이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병상에 누우시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문병을 오겠다던 시어머니의 발길이 뜸해졌고 남편은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의 얼굴조차 비추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더 이상 시댁에 줄 돈이 없다는 걸 아셨는지 마지막 남은 설렁탕집 상가 건물 하나를 제 이름으로 돌려놓으셨어요. 그날 거친 숨을 몰아쉬시며 제 손을 꽉 쥐셨습니다. 채영아, 다 퍼주고 이거 하나 남았다. 이 설렁탕 건물은 절대 너가 지켜라, 엄마의 전부야. 그 말씀을 남기시고 엄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엄마의 식어가는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어요. 손끝이 낡은 가죽 표지에 닿았습니다. 엄마의 가계부였어요. 가계부라고 부르기엔 그 안에는 숫자보다 레시피가 더 많았죠. 설렁탕 국물 우리는 시간, 소금 간 맞추는 법, 고기 써는 두께까지 엄마의 빼곡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군데군데 기름때가 묻어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들이 가마솥 앞에서 보낸 수십 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상가 건물 등기 권리증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두 손으로 그것들을 쓰다듬으며 영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걱정 마. 그동안은 시댁 식구들 챙기느라 고생했지만 이제 이 가게는 내가 지킬게. 엄마의 손은 평생 가마솥 불김에 대어 성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번 돈이 남편의 새하얀 의사 가운을 만들었고 시어머니의 번쩍이는 명품 가방이 되었죠. 엄마가 살아계실 때만 해도 시댁 식구들은 저를 아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엄마의 지갑을 아꼈던 거겠지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모든 재산을 시댁에 털어넣고 마지막 남은 이 낡은 설렁탕집 상가 하나만을 제 이름으로 돌려놓았을 때 저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찰나에 서늘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려웠어요. 저를 보호해주던 엄마라는 거대한 울타리가 사라진 지금 그들이 언제 가면을 벗어던질지 몰라서요. 하지만 엄마, 이 낡은 가계부와 건물만큼은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낼 거예요. 엄마의 인생 그 자체니까요.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 계시던 시장 아주머니가 저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새댁, 밥은 먹었어? 어머니가 좋은 일 많이 하셨으니 좋은 곳 가셨을겨. 저는 눈물을 간신히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머니. 엄마도 이제 불 앞에서 안 뜨거우실 거예요. 아주머니마저 돌아가시고 빈소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국화꽃잎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환기구에서 새어나오는 찬바람 때문이었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던 뜨거운 수증기가 문득 그리웠습니다. 그 뜨겁고 눅눅한 공기 속에서 엄마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채영아, 국 떠봐라. 간이 맞나 하시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그때였습니다. 빈소박 복도 끝에서 날카로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또각, 또각, 또각.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적막한 장례식장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규칙적이고 성급한 그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등기권리증과 가계부를 가슴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심장이 빨라졌어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줄곧 느끼던 불안감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것 같았습니다. 또각, 또각. 발소리가 빈소 입구 바로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빈소 입구에 사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향을 피우지도 고인에게 절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구두굽을 또각또각 성큼성큼 빈소 한가운데로 들어서더니 영정사진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제 앞에 딱 멈춰 섰습니다. 채영아. 부르는 목소리부터 달랐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우리 며느리 하며 팔짱을 끼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싸늘하고 날카로운 칼날 같은 목소리였죠. 어차피 죽은 마당에 그 시장통 건물 끌어안고 뭐 할 거니? 윤건이 병원 확장해야 하니까 오늘 당장 명예 넘겨.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의 발인도 치르지 않은 빈소에서 영정사진이 바로 뒤에 있는 이 자리에서 대뜸 건물 명의를 내놓으라니요. 시어머니의 눈에는 조문의 슬픔 같은 건 한 조각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차갑고 계산적인 빛만이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직 엄마 발인도 안 치렀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간신히 다잡으며 말했습니다. 살아계실 때 남편 병원 개원 자금부터 대출금까지 다 대주신 분이에요. 마지막 남은 엄마의 삶입니다. 절대 못 드려요. 시어머니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코웃음이 새어나왔어요. 이래서 핏줄이 무서운 거야. 국물이나 우려내던 무식한 노인네가 죽으면서까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무식한 노인네. 그 말이 귀를 찢고 들어와 심장 한가운데에 박혔습니다. 엄마를 모독하는 저 입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시선만큼은 똑바로 시어머니를 마주했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시댁에 해주신 거 다 잊으신 건가요? 남편 병원도 어머니 아파트 전세금도 전부 우리 엄마가 가마솥 앞에서 허리 꺾어가며 번 돈이에요. 그래놓고 돌아가시자마자 무식하다 하시면 어머니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빈소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어요. 평생 며느리에게 그런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눈알이 부르르 떨리더니 입술이 파르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네가 감히 시어미한테. 시어머니의 손이 번개처럼 테이블 위를 훑쳤습니다. 조문객이 두고 간 소주병을 낚아챈 거예요. 저는 그 손끝을 보면서도 설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정말로 소주병 뚜껑을 비틀었다더니 제 머리 위로 그대로 콸콸 쏟아부었습니다. 주제 파악을 못하면 정신이라도 차려. 어디서 시어미한테 눈을 부릅떠. 차가운 액체가 정수리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이마를 지나 눈두덩을 적시고 볼을 타고 턱 끝에서 뚝뚝 떨어졌어요. 알코올의 독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눈이 따가워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소주가 머리카락 사이를 파고들어 등줄기까지 차갑게 흘러내리는 감촉이 소름 끼쳤어요.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고개를 숙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감쌌어요. 제 온몸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지는 와중에도 엄마의 얼굴에 한 방울이라도 튀는 건 참을 수 없었으니까요. 엄마 얼굴엔 안 돼요. 우리 엄마한테는 이러지 마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영정을 가린 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빈소 한쪽에서 시댁 친척들이 킥킥대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 하나 말리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구경꾼이 되어 소주에 흠뻑 젖은 며느리의 꼴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제 몸이 젖는 것보다 더 끔찍한 건 저 여자의 입에서 쏟아졌던 우리 엄마를 향한 모욕이었습니다. 평생을 간 쓸개 다 내주며 사위병원 세워주고 대출금 갚아준 우리 엄마를 돌아가시자마자 이렇게 짓밟을 수 있단 말인가요? 무섭도록 차가운 소주가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시퍼런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저 얼굴에 소주병을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어요. 여기서 제가 무너지면 우리 엄마의 마지막 장례식마저 진흙탕이 되어버리니까요. 제 두 팔로 이 영정사진 하나만은 지켜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던지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일 발인 끝나고 바로 등기 가져와. 안 그러면 우리 아들한테 시켜서 어떻게든 빼앗을 거야. 알겠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영정을 감싼 두 팔에 힘을 주며 이를 악물었어요. 상복 어깨에서 소주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려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톡, 톡, 톡. 그 소리가 텅 빈 빈소에 유난히 크게 울렸어요. 시어머니가 코웃음을 한 번 더 날리고는 구두 굽을 돌려 빈소를 나섰습니다. 시댁 친척들도 슬금슬금 그 뒤를 따랐어요. 복도에서 주고받는 웃음소리가 멀어져 갈 때까지 저는 영정을 감싼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이 볼에 들러붙어 간지러웠지만 떼어낼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빈소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젖은 손등으로 영정 사진의 유리면을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다행히 엄마의 얼굴에는 소주가 묻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미소가 흐릿한 제 눈에 다시 들어왔을 때 비로소 참고 있던 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때였어요. 빈소밖 복도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빈소를 나간 뒤에도 소주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 머리카락에서, 상복 어깨에서, 바닥에 고인 웅덩이에서 알코올 냄새가 끈질기게 피어올랐어요.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다시 주저앉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온몸이 젖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옷을 갈아입을 생각조차 나지 않았어요. 그때 빈소 입구에서 익숙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늦은 시간에야 나타난 남편의 모습에 저는 저도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부부인데 소주를 뒤집어 쓴 아내를 보면 달려와서 안아줄 거라고, 시어머니에게 한마디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었어요. 지금 제게 필요한 건 따뜻한 수건 한 장과 괜찮냐는 말 한마디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은 빈소에 발을 들여놓자마자 코를 찡그렸습니다. 소주에 흠뻑 젖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위로는커녕 짜증 섞인 한숨부터 내뱉었어요. 꼴이 이게 뭐야? 빈소에서 냄새나게 진짜. 당신 고집 좀 그만 피워. 꼴이 이게 뭐냐고요. 당신 어머니가 제 머리에 소주를 부었는데 제 꼴을 탓하는 건가요? 저는 믿을 수 없다는 눈으로 남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당신, 나한테 괜찮냐는 말이 먼저 아니야? 엄마가 당신한테 어떻게 해줬는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서운함이 뒤엉켜 목구멍을 막았습니다. 병원 개원할 때 억대 자금을 마련해 준 것도, 대출 이자에 허덕일 때 묵묵히 돈을 대준 것도 전부 제 엄마였어요. 그 엄마의 빈소에서 딸이 소주를 뒤집어 쓰고 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의 첫마디가 냄새 타령이라니. 남편은 제 말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복 소매를 접으며 한 발짝 더 다가섰어요. 병원에서 환자를 대할 때처럼 차분하고 계산적인, 그러나 그 어떤 온기도 담기지 않은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이 나한테 해준 건 해준 거고, 병원 넓히려면 그 건물 필요한 거 알잖아. 좋게 말할 때 명예 넘겨. 좋게 말할 때.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와 같은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내의 슬픔은 안중에도 없고 엄마가 남긴 상가 건물만 보이는 거였죠. 남편은 제가 소주를 뒤집어 쓴 경위를 묻지도 않았어요. 누가 부었는지, 왜 그랬는지 궁금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시어머니에게 전화로 다 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듣고도 아내 편이 아닌 저쪽 편을 선택한 것이겠지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랫입술에서 피 비린내가 나도록 꽉 깨물며 고개를 저었어요. 못해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지키라고 한 건데 절대 못 넘겨요. 남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잡히더니 이성의 끈이 끊어진 사람처럼 목소리가 확 올라갔어요. 그깟 시장통 건물 하나 안 내놓겠다고. 좋아. 그 건물 안 주면 우리 당장 이혼해. 나도 당신 같은 여자랑 더 살 이유 없어. 이혼. 그 두 글자가 소주보다 더 차갑게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엄마의 발인도 치르지 않은 빈소에서 소주에 흠뻑 젖은 아내에게 던지는 말이 이혼이라니요. 저는 숨이 턱 막혀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등 뒤에서 영정사진 액자의 모서리가 등에 닿았어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다시 올려다보았어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저 사람은 진심이었어요. 건물을 넘기지 않으면 정말로 이혼 서류를 밀어붙일 사람이었습니다. 엄마가 병원 개원 자금으로 수억 원을 내어줄 때, 대출금 이자를 대신 갚아줄 때, 명절마다 두둑한 용돈 봉투를 건넬 때 고개 숙여 감사합니다 하던 그 사람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시어머니가 어느새 다시 들어와 남편의 등 뒤에 서 있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이 자리를 노리고 나갔다가 돌아온 것처럼 남편이 폭발하는 타이밍에 정확히 맞춰 합류한 거였습니다. 그래, 너 같은 게 그 상가 빼면 우리 집안에 어울리기나 하니? 당장 도장 안 찍으면 이혼인 줄 알아. 시어머니와 남편이 양쪽에서 저를 에워쌌습니다. 벽을 등지고 몰린 쥐처럼 숨 쉴 곳이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킥킥대던 시댁 친척들도 다시 빈소로 돌아와 구경꾼처럼 둘러서 있었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감싸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넓은 빈소에서 엄마의 영정을 등지고 선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저는 남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차갑고 경멸 어린 그 눈빛에서 5년 전 결혼식 날의 다정한 눈웃음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저를 바라보는 저 눈동자에 비친 건 아내가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이라는 이름의 돈.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억대 자금을 쥐어줄 때는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굽실거리던 사람이 돈줄이 끊기고 상가 하나 남으니 이렇게 이빨을 드러내는 거였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에 대한 마지막 기대의 끈이었어요. 한때 사랑이라 믿었던 것의 잔해가 발밑으로 허물어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픔조차 사치였어요. 제 인생 5년을 바친 결혼 생활이 결국 시댁의 물주 노릇을 하기 위한 껍데기였음이 이렇게 명백하게 증명되었으니까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소주에 젖어 얼얼한 눈이 아니라 마음이 얼어붙어서 눈물이 나오질 않았어요. 저는 꽉 쥔 두 주먹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손가락에 피가 통하지 않아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더 이상 저 사람들에게 짓밟히며 울고만 있지 않겠다고 어떻게든 버텨서 저 추악한 민낯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억할 거라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남편이 뭔가를 더 내뱉었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먼 곳에서 울리는 잡음처럼 흘러갔습니다. 소주 방울이 상복 자락에서 바닥으로 톡 떨어지는 소리만이 제 고막을 채우고 있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쉴 새 없이 차량이 밀려 들어오는 소리가 빈소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절도 있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기 시작했어요. 군화처럼 단단하고 군대처럼 일사불란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빈소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뚝 끊겼어요.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빈소 입구를 향했습니다. 검은 정장의 사내들이 빈소 입구를 메웠습니다. 한 명이 아니었어요. 2명, 3명, 어느새 10명이 넘는 사내들이
장례식장 복도를 양쪽으로 도열하며 길을 만들었습니다. 하나같이 검은 양복에 이어피스를 꽂고 허리를 고추 세운 자세가 마치 군인 같았어요. 경호원이었습니다. 이런 규모의 경호 인력이 동원되는 사람은 뉴스에서나 볼 수 있는 거물급뿐이었죠. 남편과 시어머니의 입이 동시에 닫혔습니다. 방금 전까지 이혼을 무기로 저를 쏘아붙이던 그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두 사람 모두 빈소 입구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경호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두 사람의 남자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앞에 선 남자는 5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회색이 섞인 머리카락, 깊게 패인 이마의 주름, 그리고 한 번도 남에게 고개를 숙여본 적 없는 사람 특유의 묵직한 걸음걸이. 그 뒤를 따르는 30대 초반의 청년은 날카로운 인상에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알아보았어요.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입이 벌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향해 독서를 퍼붓던 그 얼굴이 순식간에 비굴한 웃음으로 바뀌었어요. 소주를 부을 때의 거친 손으로 허겁지겁 흐트러진 머리를 매만지며 그 남자에게 달려갔습니다. 변하는데 1초도 걸리지 않더군요. 어머, 회장님, 저희 아들 병원 때문에 직접 조문까지 오시다니요. 영광입니다. 남편도 질세라 허리를 깊이 굽히며 다가갔어요. 태성그룹 송 회장님 아니십니까? 원장 김윤건입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태성그룹.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을 멈추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재벌 그룹이었어요. 뉴스에서 경제면을 장식하던 그 얼굴이 우리 같은 서민의 장례식장에 나타난 거였습니다. 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에 온 건지 머리가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우리 엄마와 저런 거물 사이에 접점이 있을 리 없었으니까요. 시장통에서 평생 국밥을 끓이던 엄마의 빈소에 수조원대 재벌의 경우 행렬이 들이닥치는 광경은 비현실적이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송 회장의 반응은 시어머니와 남편의 기대와 정반대였습니다. 아부를 떨며 다가오는 두 사람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마치 길가에 놓인 돌멩이를 피하듯 싸늘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내민 명함을 경호원이 가로막았어요. 물러서십시오. 회장님 가십니다. 남편의 손이 허공에 멈추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뒤에서 시댁 친척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이 왜 저렇게 화가 나셨어? 우리 원장님 무시하는 거야? 하는 목소리가 빈소 안을 맴돌았어요. 송 회장 옆에 청년이 남편을 향해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십시오. 오늘 조문할 분은 따로 있습니다. 그 말에 빈소 전체가 얼어붙었어요. 남편의 비굴한 미소가 굳어졌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를 내려다보며 이혼을 들먹이던 두 사람이 경호원 한 명의 제지에 꼼짝도 못하고 벽 쪽으로 밀려나는 모습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어요. 돈과 권력 앞에서라면 어떤 비위도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의 민낯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송 회장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호원들 사이를 지나 시댁 친척들을 지나 빈소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곧장 걸어왔어요. 그의 구두 소리가 한 발 한 발 가까워질수록 빈소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소주에 흠뻑 젖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제 바로 앞에서 멈추었어요. 고급 구두의 앞코가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 술 냄새가 진동하는 상복, 눈이 퉁퉁 부어오른 얼굴. 이 몰골로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 앞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창피했습니다. 하지만 숙인 고개 너머로 그 남자의 시선이
제 정수리에 꽂히는 것이 느껴졌어요. 심장 고동이 미친 듯이 빨라졌습니다. 그토록 떵떵거리던 남편과 시어머니가 길가의 돌멩이처럼 무시당하는 광경을 방금 목격한 터라 저 거대한 존재감이 제게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렵기까지 했어요. 송 회장이 무릎을 꿇기 직전 제 젖은 상복을 보며 주먹을 꽉 쥐는 것이 보였어요. 그의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았고 턱 근육이 단단하게 경직되었습니다. 코끝을 스치는 알코올 냄새를 맡았는지 눈빛이 서리빨처럼 날카로워졌어요. 옆에 선 상조 직원에게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조심스럽게 뭔가를 설명했어요. 그 순간 송 회장의 얼굴에 무섭도록 차가운 분노가 스쳤습니다. 누군가가 이 빈소에서 상주에게 소주를 부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분명했어요. 빈소 안이 숨막히도록 고요해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려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조원의 자산가라는 그 남자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비싼 정장 바지에 무릎이 장례식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다림질이 완벽하게 되어 있던 천이 구겨지며 바스락 소리를 냈어요.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소주에 흠뻑 젖은 저 앞에서 두 무릎을 꿇은 거였습니다. 빈소 안이 발칵 뒤집혔어요. 시댁 친척들이 동시에 숨을 들이마셨고 누군가 의자를 넘어뜨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리가 따라가질 못했습니다. 송 회장의 입술이 떨리고 있었어요. 두 주먹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깊이 숙이더니 갈라진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아니, 저의 영원한 은인이시여. 제가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은인이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가 이 사람의 은인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송 회장이 고개를 들어 영정 사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그리고 빈소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0년 전 제 수중엔 5,000원이 전부였습니다. 밥 한 끼도 사치라 여겨 식당 앞에서 좌절해 우는 저를 끌고 들어가 따뜻한 국밥을 내어주신 분이 바로 고인이십니다. 20년 전, 그 말에 어렴풋한 기억 하나가 머릿속을 스쳤어요. 제가 16살쯤이었을까요? 어느 저녁 엄마가 식당 문을 닫고 들어오시며 혀를 차셨던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참 불쌍한 청년 하나 밥 먹였다. 식당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 울고 있길래 데리고 들어왔지. 그날 밤 엄마는 유난히 피곤한 얼굴이었는데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어요. 설마 그 청년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이 사람이란 말인가요? 송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갈라졌습니다. 억누르던 감정이 터져나오듯 말이 빨라지고 거칠어졌어요. 영정 사진을 향한 그의 눈빛에는 20년을 묵혀온 감사와 죄책감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쟁이들에게 쫓겨 저는 말 그대로 길바닥에 주저앉은 인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5,000원으로 밥을 사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차라리 굶는 게 낫겠다 싶어 식당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송 회장이 잠시 말을 끊고 거칠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때 사모님이 문을 열고 나오셨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저를 안으로 끌고 들어가 자리에 앉히시고는 고기를 듬뿍 넣은 설렁탕을 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송 회장의 어깨가 크게 떨렸어요. 젊은 놈이 속이 따뜻해야 다시 일어선다며 그날 장사하신 돈이 통째로 든 전대를 제 주머니에 쑤셔 넣어주셨습니다.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의 태성그룹은 없습니다. 송 회장의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바닥에 뚝 떨어졌어요. 50대의 거구가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하는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빈소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방금 전까지 팽팽하던 긴장과 적대감은 사라지고 숙연하고 무거운 침묵이 모든 것을 눌러앉혔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제 시야에 들어왔어요. 넋이 나간 사람처럼 입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더듬거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우리 사돈이 태성그룹 회장님을? 남편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아까 이혼을 외치며 당당하던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이 창백한 얼굴로 벽에 기댄 채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무식하다 깔보고 시장통 건물이라 비웃던 그 설렁탕집에서 나온 밥 한 그릇이 재벌을 만들었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건물 명의를 내놓으라며 으르렁대던 그 사람들이 지금은 숨소리조차 죽이고 있었어요. 저는 송 회장의 구겨진 무릎을 내려다보며 눈물이 쏟아졌어요. 회장님 일어나세요. 저희 엄마는 당연한 일을 하셨을 뿐이에요. 그랬습니다. 엄마에게는 정말 당연한 일이었어요. 엄마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으니까요. 배고픈 사람 앞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돈이 없다는 손님에게 국밥 한 그릇 더 퍼주며 괜찮아, 나중에 사정 좋아지면 그때 좋아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 넉넉함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을 줄은 엄마 자신도 몰랐을 거예요. 엄마가 베푼 따뜻한 설렁탕 한 그릇과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이 20년의 세월을 건너뛰어 태성그룹이라는 거대한 나무가 되어 제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토록 척박하고 잔인한 빈소 한가운데서 엄마의 선의가 저를 구원하듯 빛을 발하고 있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뼈 빠지게 뜯어먹고도 무식하다 비웃던 엄마의 인생이 실은 한 사람의 전부를 살려낸 위대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세상이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그날 그 청년에게 밥을 먹이면서 대가를 바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거예요. 그저 배고픈 사람 앞에서 외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을 뿐이니까요. 눈시울이 뜨거웠어요. 살아생전 베풀기만 하던 우리 엄마의 삶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나. 영정 속 엄마의 미소가 흐릿한 눈물 너머로 번져 보였습니다. 엄마, 들리세요? 엄마가 끓인 설렁탕이 이 사람을 살렸대요.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20년 뒤에 이렇게 돌아왔어요. 송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영정 사진 앞에 향을 올렸습니다. 그의 어깨가 한참이나 들썩였어요. 빈소에는 오열 소리와 향 연기만이 가득했습니다. 송 회장이 향을 올리고 자리에서 일어서자 그 뒤에 서 있던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송 회장과 함께 들어왔던 얼음처럼 차가운 눈빛의 30대 초반 남자였어요. 태성그룹 기획실장 송지훈, 송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지훈 실장은 저에게 다가와 정중히 허리를 굽혔어요. 각도가 깊었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재벌의 후계자라는 사람이 소주 냄새가 진동하는 저에게 예를 갖추고 있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아버지를 그리고 저희 가족을 살려주신 은혜를 이제야 갚습니다. 그러더니 입고 있던 검은 외투의 단추를 하나하나 풀기 시작했어요. 캐시미어 소재인지 부드러운 광택이 흐르는 최고급 외투였습니다. 그것을 벗어서 소주에 젖어 덜덜 떨고 있던 제 어깨 위에 정성스럽게 덮어주었어요. 묵직하고 포근한 온기가 어깨를 타고 스며들었습니다. 장례식장 빈소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소주에 젖은 채 몇 시간을 떨고 있던 제 몸이 비로소 온기라는 것을 느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따뜻해진 건 몸만이 아니었어요. 수년 동안 시댁의 무시와 핍박 속에서 꽁꽁 얼어붙어 있던 제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코끝이 찡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소주를 뒤집어 쓰고도 누구 하나 수건 한 장 건네주지 않았던 이 빈소에서 처음으로 사람의 온기를 느꼈으니까요. 외투 안감에서 은은한 향이 났어요. 소주의 독한 냄새에 코가 얼얼했던 저에게 그 깨끗한 향기가 작은 위로처럼 다가왔습니다. 지훈 실장이 몸을 돌렸습니다. 방금까지 저를 바라보던 부드러운 눈빛이 순식간에 얼음장으로 변했어요. 그 차가운 시선이 향한 곳은 빈소 구석에서 벽에 등을 붙이고 서 있는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 실장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어요. 남편이 아까 던졌다가 주워 담지 못한 이혼 서류였습니다. 지훈 실장은 그것을 펼쳐 훑어보더니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어요.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냉소였죠. 은인의 딸에게 소주를 붓고 재산을 뺏으려 이혼을 협박했다. 지훈 실장의 목소리가 빈소 전체에 울렸습니다. 낮지만 단단한 한 글자 한 글자가 못을 박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태성그룹의 은인에게 한 짓은 곧 태성그룹의 한 짓과 같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두 손을 내저으며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오해십니다. 저희는 가족끼리 며느리가 잘못한 게 있어서 타일렀던 것뿐입니다. 타일렀다고요? 머리 위에 소주를 쏟아붓는 것이 타이르는 건가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금까지 무식한 시장통 건물이라 비웃던 사람이 태성그룹 앞에서는 가족끼리 타일렀을 뿐이라며 발뺌을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도 권력 앞에서는 이렇게 비루해지는 거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슬금슬금 빈소 출입구 쪽으로 발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도망치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제 두 발짝도 움직이기 전에 경호원 2명이 출입구 양쪽에 딱 버티고 섰어요. 군홧발 소리가 바닥을 울렸고 시어머니는 벽에 부딪힌 사람처럼 제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남편은 허겁지겁 바닥에 떨어진 이혼 서류 나머지를 주워 담으려 하고 있었어요. 감추면 없던 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한심했어요. 공포에 질려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힌 채 종이를 줍는 남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이건 제 아내와의 사적인. 남편이 더듬거리며 변명을 시작했지만 지훈 실장은 한마디로 잘라버렸어요. 사적인 일이라고요? 지훈 실장이 한 발짝 다가섰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뒷걸음질 쳤어요. 은인의 장례식장에서 은인의 딸 머리에 소주를 붓고 유산을 강탈하려 이혼을 무기로 쓰는 것이 사적인 가정사입니까? 빈소가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지훈 실장이 시어머니와 남편을 번갈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이번에는 싸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 있었습니다. 타일은 대가가 어떤 건지 내일부터 뼈저리게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단 한 명도 무사히 이 문 밖을 나선 이후의 삶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빈소의 온도가 수십 도는 내려간 것 같았어요. 시댁 친척들이 일제히 숨을 삼켰습니다. 아까까지 킥킥대며 구경하던 그들의 얼굴에도 공포가 번지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한 사촌이 몰래 뒷문으로 빠져나가려 했지만 그쪽에도 경호원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워든 이혼 서류를 구겨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경호원에게 막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입술만 파르르 떨었어요. 조금 전까지 당장 도장 찍어라며 목청을 높이던 그 기세는 먼지처럼 사라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저에게 이혼을 들먹이며 으르렁대던 사람들이 지훈 실장의 싸늘한 한마디에 쥐처럼 사색이 되어 떨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권력과 돈 앞에 엎드리던 자들이 자신들이 깔보던 우리 엄마의 은혜 덕분에 나타난 진짜 거물 앞에서 숨도 쉬지 못하고 있었어요. 엄마, 보고 있어요? 엄마가 베푼 밥 한 끼가 저 오만한 사람들의 가면을 산산조각 내고 있어요. 저는 어깨 위에 외투를 여미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주에 젖은 머리카락이 아직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지만 더 이상 고개를 숙이고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영정 속 엄마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웃는 얼굴 위로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이제 참지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이 상황을 마주할 거예요. 송 회장이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제 옆에 섰습니다. 지훈 실장이 반대편에 섰어요. 태성그룹의 아버지와 아들이 소주에 젖은 설렁탕집 딸을 양쪽에서 지켜 세운 모습이었습니다. 빈소의 무게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아까까지 이 공간의 주인은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 빈소의 주인은 영정 속 엄마와 그 엄마의 은혜를 갚으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서 있는 저였어요. 엄마의 발인을 마친 다음 날 저는 설렁탕집 가게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장사를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남긴 이 공간에 있고 싶었어요. 먼지가 쌓인 가마솥, 벽에 걸린 누렇게 바랜 메뉴판, 카운터 위에 놓인 엄마의 낡은 가계부, 모든 것이 엄마의 손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태성그룹의 송 회장이 엄마의 은인이었다는 것, 지훈 실장이 시댁 식구들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다는 것. 그 모든 일이 꿈 같았지만 어깨에 걸쳐져 있는 지훈 실장의 외투가 현실을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뜬 번호는 낯선 번호였지만 어젯밤 지훈 실장이 남겨준 연락처와 같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채영님. 송지훈입니다. 지훈 실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숨길 수 없는 통쾌함이 묻어나고 있었습니다. 지금 김윤건 원장의 병원에 저희 법무팀이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가마솥 옆에 놓인 의자에 앉은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짧게 네라고만 대답했습니다. 지훈 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태성그룹은 남편이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 건물을 어제 날짜로 통매입했다고 했어요. 기존 건물주에게 시세의 3배에 달하는 웃돈을 제시하자 건물주가 즉시 매매 계약에 도장을 찍었다는 거였습니다. 재벌 그룹이 마음먹고 움직이면 하루 만에 건물 한 채의 주인이 바뀌는 거였어요. 남편이 그 건물에서 10년 넘게 병원을 운영해왔다는 사실 따위는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법무팀장이 지금 원장실에 내용 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연장 불가 3일 이내 퇴거 통보입니다. 3일. 남편이 그토록 자랑하던 병원을 3일 안에 비우라는 통보였습니다. 저는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을 주었어요. 법무팀장이 지금 원장실에 내용 증명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윤건 원장의 임대차 계약이 이번 달 말로 만료인데 새 건물 주인 태성그룹 명의로 계약 갱신 거절 통보를 넣었습니다. 계약 만료일까지 퇴거하라는 내용입니다. 전화 너머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것 같았습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 요구권이 있는데 어떻게 일방적으로 거절합니까? 하는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새어나왔습니다. 그 목소리에서 장례식장에서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어요. 공포에 질린 짐승의 울부짖음에 가까웠습니다. 그 뒤로 법무팀장의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은 이미 10년을 채우셨으니 소멸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성립합니다. 다투실 거면 다투셔도 좋습니다만 태성 법무팀을 상대로 소송을 이기실 자신이 있으시면요.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계약 만료라는 명확한 법적 근거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지훈 실장이 잠시 통화를 끊었다가 몇 분 뒤 다시 전화를 걸어왔어요. 추가로 알려드릴 것이 있습니다. 태성그룹 및 모든 협력사의 임직원 건강검진 독점 계약을 당일부로 전면 파기했습니다. 대략 연간 수십억 원 규모의 매출이 오늘부로 끊긴 겁니다. 수십억? 남편의 병원이 태성그룹 협력사 건강검진으로 먹고 살았다는 사실을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남편이 입버릇처럼 자랑하던 우리 병원은 대기업 검진 계약으로 탄탄해라는 말의 실체가 이거였습니다. 그 돈줄이 하루아침에 끊어진 거였어요. 지훈 실장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지금쯤 병원 예약 시스템이 줄취소로 마비되고 있을 겁니다. 검진 계약 파기 소식이 퍼지면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쇄적으로 이탈할 겁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설렁탕집벽에 걸린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가게 안을 채우고 있었어요. 돈으로 유세 떨며 사람을 벌레 보듯 하던 남편이 진짜 압도적인 자본의 힘 앞에서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고 있었습니다. 그깟 시장통 상가 하나 빼앗겠다고 영정 앞에서 이혼을 협박했던 대가가 이렇게 상상할 수도 없는 크기의 해일이 되어 그를 덮치고 있는 거였어요.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챙겼어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 아파트는 엄마 명의였어요. 엄마가 살아계실 때 시어머니에게 편히 살라며 내어준 집이었죠. 하지만 이제 엄마는 돌아가셨고 명의는 제게 넘어왔습니다. 더 이상 엄마의 재산으로 저를 짓밟은 사람을 먹여 살릴 이유가 없었어요. 아파트 앞에 도착하니 태성그룹에서 보낸 용역업체 직원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지훈 실장이 미리 준비해둔 거였어요. 저는 관리사무소에 들러 도어락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관리소장이 등기부등 본상 소유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것이 합법적이었습니다. 엄마 명의의 집이니 상속인인 제가 비밀번호를 바꾸는 건 당연한 권리였어요. 비밀번호가 변경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시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었는지 양손에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있었어요. 이 와중에도 명품 쇼핑을 하고 다니는 거였습니다. 엄마가 가마솥 앞에서 허리가 끊어질 듯 일해 번 돈으로요. 며느리 머리에 소주를 쏟아부은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저 사람은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쇼핑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문이 열리지 않았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삐소리만 울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초조하게 번호를 다시 누르다가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네 번째에도 삐소리가 울리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봤을 때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채영아, 너 여기서 뭐해?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비밀번호 바꿨어요. 이 집은 우리 엄마 명의예요. 이제 제 집이고요.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어요. 쇼핑백이 손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너 지금 시어미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엄마 영정 앞에서 소주 부으시던 그 손으로 명품 쇼핑을 다니셨네요. 짐은 용역분들이 정리해서 내보내드릴 거예요. 가져가실 건 본인 소유의 개인 물품뿐입니다. 시어머니가 악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시어미를 길바닥에 내쫓는 며느리가 어디 있어. 하지만 용역 직원들이 이미 짐을 나르기 시작했고 시어머니가 아무리 고함을 질러도 법적으로 소유권이 제게 있는 이상 막을 방법은 없었습니다. 가죽 소파, 대형 냉장고, 벽에 걸린 그림까지 시어머니의 세간살이들이 하나씩 복도로 나올 때마다 그 비싼 가구들과 가전제품들이 죄다 엄마의 돈으로 산 것들이라는 사실이 새삼 떠올랐어요. 엄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뼈를 고고 점심때까지 서서 국을 퍼주고 저녁에 닫은 뒤에도 다음 날 밑준비를 하셨던 그 피땀의 결과물이 저 가구들이었습니다. 복도에 쌓여가는 짐을 보며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파트 주민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어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빈소에서 제가 당했던 것처럼 이제는 시어머니가 남들의 시선 아래 수치를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더니 곧 얼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뭐? 병원 건물이 그게 무슨...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꽉 움켜쥔 채 비명에 가까운 목소리로 외쳤어요. 윤건아, 채영이가 엄마 집 비밀번호 바꾸고 용역들 불러서 짐을 싹 다 빼버렸어. 나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떨리고 갈라진 기력이 다한 목소리였어요. 어머니, 제 병원도 방금 건물주가 바뀌어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예약도 다 취소됐대요. 시어머니가 전화기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털썩 내려앉은 시어머니의 모습은 장례식장 빈소에서 제 머리에 소주를 쏟아붓던 그 거만한 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초라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내려다보며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문이 열리길 기다리는 동안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고 문이 닫히자 비로소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제가 빼앗은 게 아니었어요. 원래 엄마의 것을 돌려놓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짜 무능함이 엄마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뿐이었죠. 설렁탕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 앞을 지나치다 텔레비전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뉴스 속보였어요. 화면 하단에 태성그룹, 강남 일대 상가 대규모 통매입, 해당 건물 입점 병원 퇴거 통보라는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병원 이름은 직접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지훈 실장이 말했던 그 통매입의 결과가 뉴스에까지 나온 거였습니다. 화면에서 앵커가 업계에서는 태성그룹의 이례적인 상가 매입에 대해 다양한 추측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어요. 저는 편의점 앞에 잠시 멈춰서서 그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전까지 제 머리 위에 소주를 쏟아붓고 이혼을 협박하던 그 사람들의 세계가 저렇게 뉴스 자막 한 줄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가마솥이 저를 맞이했어요. 차갑게 식어있는 가마솥 위로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이 가마솥 앞에서 벌어준 돈으로 세운 병원, 그 돈으로 산 아파트, 엄마를 무식하다 욕하면서 빼먹을 건 다 빼먹던 자들이 엄마가 떠난 뒤에야 비로소 자신들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게 된 거였어요. 그들이 제게 안겼던 모멸감이 정확히 배가 되어 그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응어리졌던 딱딱한 돌덩이가 조금씩 부서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엄마의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첫 페이지에 엄마의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설렁탕은 정성이다. 불 앞에서 도망치지 마라. 저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쓰다듬었습니다.
엄마,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라는 거겠지요. 이제 시작이에요. 병원 퇴거 통보가 있고 며칠 뒤의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설렁탕집 가마솥에 불을 올리고 있었어요. 아직 장사를 시작한 건 아니었지만 가마솥에 물을 채우고 솥뼈를 넣어 끓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엄마가 늘 그러셨듯이 새벽부터 일어나 뼈를 고는 일이 제 하루의 시작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가마솥에서 하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면 엄마가 바로 옆에서 불세기 줄여라, 국물이 탁해진다 하시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했습니다. 그때 카운터 위에 놓아둔 휴대전화에서 뉴스 알림이 울렸어요. 화면을 켜자 속보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가마솥 불을 줄이고 가게 한쪽에 놓인 작은 텔레비전을 켰어요. 엄마가 장사하면서 틈틈이 보시던 낡은 텔레비전이었죠. 화면이 켜지자마자 익숙한 건물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병원이었어요. 그런데 병원 앞 풍경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를 들고 줄지어 병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화면 하단 자막에 강남 소재 개인 병원 압수수색, 불법 리베이트 및 탈세 혐의라는 글자가 흘렀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탈세, 그 단어들이 눈에 박혔어요. 저는 국자를 내려놓고 텔레비전 앞에 멈춰 섰어요. 가마솥에서 국물이 끓어 넘칠 것 같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앵커가 차분한 목소리로 상황을 전했습니다. 태성그룹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제보 자료를 토대로 해당 병원 원장의 불법 제약사 리베이트 수수 및 이중장부를 통한 조세 포탈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앵커는 덧붙여 해당 병원이 최근 건물주 변경으로 퇴거 통보를 받은 상태에서 이번 수사까지 겹치며 사실상 폐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화면이 병원 내부로 전환되었습니다. 기자가 촬영한 흔들리는 영상 속에서 수사관들이 원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어요. 원장실 안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서류가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캐비닛 서랍이 몽땅 뒤집혀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는 파쇄기가 윙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급하게 서류를 없애려 한 흔적이 역력했죠. 아마 남편이었을 거예요. 증거를 없앨 수 있다고 갈아치우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 파쇄기가 삼킬 수 있는 양에는 한계가 있고 태성그룹은 이미 원본을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화면 한쪽에서 익숙한 뒷모습이 스쳤어요. 지훈 실장이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수사관들 뒤에 서 있는 모습이 잠깐 잡혔다가 사라졌어요. 지훈 실장이 파쇄기 쪽으로 걸어가 전원을 끄는 장면이 순간적으로 잡혔습니다. 뉴스에서 그의 목소리까지 나오진 않았지만 저는 그가 무슨 말을 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요. 아무리 갈아치워도 소용없다고 태성에서 이미 제약사 쪽 장부는 다 확보해서 복지부와 검찰에 넘겼다고 말했을 겁니다. 카메라가 다시 병원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수사관들이 파란 플라스틱 박스에 서류 뭉치와 컴퓨터 본체를 담아 나르고 있었어요. 박스가 바닥에 놓일 때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렸습니다. 병원 직원들이 복도에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자 기이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남편은 저 병원의 주인이었어요.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실에 앉아 엄마의 돈으로 세운 병원을 마치 자기 실력으로 일군 것처럼 뽐내던 사람이었죠. 화면이 다시 바뀌었어요. 병원 정문 밖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와 마이크를 들고 빼곡하게 몰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남편이 나왔습니다. 새하얀 가운이 아니라 구겨진 셔츠 차림이었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한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연달아 터졌어요. 번쩍, 번쩍.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남편의 눈꺼풀이 경련하듯 움찔거리는 것이 화면을 통해서도 보였습니다. 김 원장님, 불법 리베이트 혐의 인정하십니까? 기자 하나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어요. 장모 장례식장에서 난동을 피웠다는 제보가 사실입니까? 남편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대답은 없었어요. 손으로 가린 얼굴 사이로 일그러진 입꼬리만 보였습니다. 수사관이 남편의 팔을 잡고 검은 승합차 쪽으로 이끌었어요. 남편의 발이 비틀거렸습니다. 카메라 앵글이 남편의 구두를 비추었는데 끈이 풀려 질질 끌리고 있었어요. 병원 로비에서 직원들이 밖을 내다보며 수군거리는 모습도 잡혔습니다. 남편이 차에 오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고개를 돌려 병원 간판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짧은 순간에 담긴 표정을 화면으로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세 글자가 박힌 저 간판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는 걸 깨달은 얼굴이었어요. 검은 돈을 받아먹고 탈세를 하면서도 집에서는 저를 무식한 식당 여자라 무시했던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이 전국에 생중계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어요. 화면 속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존심 하나로 뭉쳐있던 사람이 카메라 플래시 세례 앞에서는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어 얼굴을 가리기 급급했어요. 쌓아 올린 명예가 산산조각 나고 손가락질 받으며 평생 의사 가운을 입지 못하게 되는 것.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끔찍한 형벌이 바로 저거겠지요. 빈소에서 저를 향했던 비수 같은 말들이 낱낱이 부메랑이 되어 남편의 심장에 꽂히고 있었습니다. 일말의 동정심도 들지 않았어요. 엄마의 영정 앞에서 이혼을 무기로 패악질을 부리던 그날, 제 남편이라는 사람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완벽하게 죽었으니까요. 가마솥에서 국물이 끓어 넘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로소 화면에서 눈을 떼고 가마솥 앞으로 돌아왔어요. 지훈 실장이었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채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뉴스에서 봤던 그 옷차림 그대로였어요. 직접 오셨어요? 압수수색이 마무리되어 보고 드리러 왔습니다. 지훈 실장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가마솥에서 막 끓인 국물을 한 그릇 떠서 내밀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된 설렁탕은 아니었지만 추운 날 뜨거운 국물 한 그릇이면 속이 좀 풀릴 거라 생각했어요. 지훈 실장이 국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습니다. 김윤건 원장이 파쇄기로 서류를 없애려 했습니다. 제가 직접 파쇄기를 껐어요. 이미 상당량을 갈아치운 뒤였지만 의미 없는 발악이었죠. 지훈 실장은 담담한 목소리로 현장 상황을 전해주었어요. 태성그룹의 정보팀이 수개월 전부터 남편의 병원과 거래하던 제약사들의 장부를 추적했다고 했습니다. 리베이트 규모가 상당했어요. 특정 제약사의 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는 대가로 처방 전 한 장당 뒷돈을 현금으로 돌려받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중장부를 만들어 매출을 축소 신고한 탈세 내역까지 확보했다고 했어요. 실제 수입과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의 차액이 수년간 쌓여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제약사 쪽 장부는 태성정보팀이 이미 사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복지부와 검찰에 동시에 넘겼습니다. 김윤건 원장이 병원에서 아무리 서류를 파쇄해도 제약사 쪽 원본이 살아있으니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지훈 실장의 눈이 차가워졌어요. 제가 김윤건 원장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장모 돈으로 병원 세우고 뒤로는 리베이트 받아먹으며 아내한테 이혼 협박한 게 당신의 진짜 실력이냐고. 우리는 당신이 숨겨둔 쓰레기통을 열어준 것뿐이라고요. 그 말에 남편이 뭐라고 했는지 물었어요.
지훈 실장이 국물 그릇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음모라고 했습니다. 대기업이 동네 병원 하나 죽이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음모라. 끝까지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리베이트를 받아먹은 것도, 탈세를 한 것도, 엄마의 돈으로 병원을 세운 것도 전부 자기가 한 일인데 그걸 들통나게 한 쪽이 나쁘다는 거였죠. 빈소에서 제 머리에 소주를 부은 것도 가족끼리 타이른 것이라 했던 시어머니와 정말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잘못은 자기가 하고 탓은 남에게 돌리는. 지훈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말했어요.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전부 압수되었습니다. 의료법 위반의 조세 포탈까지, 면허 정지는 물론이고 실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녁 뉴스에 더 자세한 보도가 나갈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 실장이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추었습니다. 뉴스의 장례식장 건도 함께 보도될 수 있습니다. 장모 장례식에서 며느리에게 폐악을 부렸다는 제보가 기자들 사이에 돌고 있거든요. 심적으로 불편하실 수 있어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빈소에서 있었던 일은 숨길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오히려 세상이 알아야 할 진실이었어요. 엄마에게 평생 기대어 살면서 엄마가 돌아가시자마자 유산을 뺏으려 영정 앞에서 소주를 붓고 이혼을 협박한 사람들의 민낯으려. 지훈 실장이 문 앞에서 한 번 더 허리를 굽히고 돌아갔습니다. 가게 문이 닫히자 다시 고요가 찾아왔어요. 가마솥에서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저녁이 되자 텔레비전을 다시 켰어요. 지훈 실장이 말한 대로 저녁 뉴스에 더 자세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오전 압수수색을 받은 김윤건 원장은 현재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는 면허 취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뒤이어 의료 전문 기자가 리베이트 수수액이 확인될 경우 면허 취소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해설을 덧붙였어요. 화면이 바뀌면서 병원 앞에 붙은 폐업 예정 안내문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환자들이 줄을 섰던 그 병원의 출입문은 잠겨 있었고 안에 불은 꺼져 있었어요. 저는 가마솥의 거품을 걷어내면서 그 화면을 바라보았어요. 엄마의 돈으로 세운 병원이 엄마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손으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가마솥 앞에서 손이 부르트도록 일해번 돈으로 만들어준 무대 위에서 남편은 환자를 속이고 나라를 속이고 아내를 속이며 살아왔어요. 그 무대가 발밑에서 사라진 지금 남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계부를 펼쳤어요. 엄마의 빼곡한 글씨 사이로 오늘 끓인 국물의 상태를 적어 넣었습니다. 뼈를 8시간 고았더니 국물이 뽀얘졌다. 엄마 말대로 불세기를 줄이니 탁하지 않고 맑다. 엄마의 레시피 노트에 제 글씨가 처음으로 더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철저하게 무너져라. 그것이 당신들이 치러야 할 죗값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가마솥 앞에서 다시 시작할 거예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설렁탕 집 안에서 가마솥을 닦고 있는데 텔레비전에서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의료법 위반 및 조세 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윤건 전 원장에 대해 의사 면허 취소 처분을 확정했습니다. 아울러 탈세 규모에 따른 막대한 추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며 김 전 원장 측은 이를 감당할 재력이 없어 개인 파산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면허 취소, 개인 파산, 화면에 남편의 사진이 떴어요. 한 달 전 압수수색 때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뺨이 움푹 들어가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어요.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원장실에 앉아 권위를 내세우던 그 사람의 그림자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뉴스 화면 속 남편은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어요. 계단을 내려오는 발걸음이 비틀거렸고 기자들의 질문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한 채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 실장으로부터 시어머니 소식도 전해 들었어요. 아들의 면허가 취소되고 재산이 동결되면서 경제적으로 의지할 곳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고급 아파트에서 쫓겨난 뒤 지인 집을 전전하고 있다고 했어요. 엄마의 돈으로 호의호식하며 사모님 행세를 하던 사람의 현재 주소가 지인 집 신세라니 참으로 허망한 일이었어요. 이혼 절차도 진행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서는 그 결혼이 장례식장 빈소에서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텔레비전을 끄고 가마솥 닦는 일을 마저 했습니다. 요즘 저는 매일 이 가마솥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엄마의 가계부에 적힌 레시피를 하나씩 따라하며 국물 끓이는 연습을 하고 밑준비 순서를 몸에 익히고 있었습니다. 솥뼈를 몇 시간을 고아야 국물이 제대로 뽀얘지는지, 파를 언제 넣어야 잡내가 빠지는지 엄마가 남긴 글씨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었어요. 재개업 날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언젠가 이 가게를 다시 열겠다는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추적 가늘게 내리던 비는 시간이 지날수록 굵어졌어요. 가게 안에서 밑준비를 하고 있는데 셔터 너머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누군가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셔터 틈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우산도 없이 비를 맞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낡은 점퍼에 고무신, 한쪽 손에는 비닐봉지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빗물에 젖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언뜻 보면 동네 노숙인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뒷모습을 알아보았어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한 달 전 백화점 쇼핑백을 양손에 들고 명품 쇼핑을 다니던 그 사람이 지금은 고무신을 끌며 비닐봉지 하나를 움켜쥐고 빗속에 서 있었어요. 비닐봉지 안에 뭐가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양손에 들고 다니던 백화점 쇼핑백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가게 안에서 검은 우산을 집어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우산을 펼치자 빗방울이 나일론 천 위에 탁탁 부딪혔어요.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불과 한 달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볼이 꺼지고 입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어요. 눈밑이 거뭇하게 내려앉아 한때 시어머니라는 자리에서 저를 내려다보던 거만한 얼굴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머리카락은 염색이 빠져 흰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손톱에 남아있던 매니큐어는 벗겨져 얼룩덜룩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자마자 눈에 물기가 차올랐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비에 젖은 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털썩 하는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렸어요. 채영아. 아니 세아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며 두 손을 내밀었어요. 내가 미쳤었어. 귀신이 씌었나 봐. 제발 회장님한테 말해서 우리 윤건이 면허라도 좀 살려주라. 네가 이 건물 다 가져도 좋으니 제발. 이 건물 다 가져도 좋다고요. 애초에 이 건물은 엄마가 제게 남긴 거였어요. 시어머니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와중에도 마치 자기가 베푸는 것처럼 말하는 저 뻔뻔함이 놀라웠어요. 저는 우산을 쓴 채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비가 시어머니의 헝클어진 머리를 적시고 낡은 점퍼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진흙이 무릎에 묻어 바지가 지저분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 아파트 복도에서 주저앉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비참함이었어요. 귀신이요? 저는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에 일부러 감정을 담지 않았어요. 아니요. 어머님은 제정신으로 우리 엄마 영정 사진 앞에서 소주를 부으셨습니다. 무식한 시장통 노인네라 하셨죠. 기억 안 나세요? 시어머니의 눈이 크게 흔들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더니 제 바지가랑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축축한 손가락이 바지 천을 꽉 잡았어요. 내가 입을 찢을게. 내가 천벌 받을 인간이야. 제발 한 번만. 천벌 받을 인간이라. 그 말은 맞았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 천벌을 걷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비에 젖어 진흙탕에 무릎을 꿇은 시어머니를 내려다보니 참으로 허망했어요. 고작 저렇게 무너질 알량한 권력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우리 엄마를 그토록 무시했던 건가요? 눈물이 난다며 싹싹 비는 저 두 손은 빈소에서 소주병을 쥐고 제 머리에 술을 들이붓던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동정심 따위는 생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반성을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상황이 무서워 살려달라 비는 것뿐이니까요. 제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어요. 축축한 손가락이 바지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당신 아들은 리베이트 받아먹고 탈세해서 면허가 취소된 거예요. 스스로 지은 죄의 값을 치르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어요. 그 눈에 일말의 기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아직도 제가 마음을 바꿀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우리 엄마는 평생 손이 부르트게 번 돈을 당신들 입에 넣어줬어요. 사위 병원 세워주고 대출금 갚아주고 아파트 전세금까지 대주고. 그런데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무식한 노인네라 욕하고 유산을 뺏으려 영정 앞에서 며느리 머리에 소주를 쏟아부었잖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표정이 번졌습니다.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는데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베푼 돈으로 세운 병원에서 리베이트를 받아먹고 탈세를 하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도 엄마를 시장통 국물이나 우려내는 사람이라 깔보셨죠. 그게 어머님과 남편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저는 한 글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들을 한 달 내내 가슴에 품고 있었거든요. 아니, 어쩌면 엄마 장례식 때부터 줄곧 참아왔던 말이었어요. 죄값 길바닥에서 뼈저리게 치르세요.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채영아, 새아가, 제발 하는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갈라졌습니다. 바지가랑이를 다시 잡으려 뻗은 손이 허공을 갈퀴질했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태성그룹에서 파견해준 경호원이 시어머니를 조심스럽게 떼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지늘기 범벅된 바닥에 엎드려 오열했어요. 비가 등을 때리고 고무신 한 짝이 벗겨져 웅덩이에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도 바닥에 뒹굴어져 안에서 찐빵 몇 개가 쏟아졌어요. 그것이 시어머니의 전 재산인 것 같았습니다. 빈소에서 소주를 부으며 당당하게 서 있던 그 거만한 여자의 최후가 이거였어요. 엄마에게 무식하다, 국물이나 우려내는 사람이라 했던 그 입으로 지금은 찐빵을 씹으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이 저지른 죄의 무게만큼 철저하게 사회의 밑바닥에서 기어다니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완벽한 응보였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수백 배는 고통스럽겠지요. 자신들이 깔보던 사람보다 못한 처지로 떨어지는 것만큼 견디기 어려운 형벌은 없을 테니까요. 저는 설렁탕집 셔터 앞에 서서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차가운 빗방울이 우산 위로 떨어지며
무거운 소리를 냈어요.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오열이 빗소리에 묻혀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찰거머리처럼 달라붙어 있던 족쇄가 제 손으로 완전히 끊어진 거였습니다. 이상하게도 통쾌하다는 감정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5년이라는 세월이었습니다. 엄마가 가마솥 앞에서 번 돈을 시댁에 퍼주는 동안 저는 그것이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의 다정한 미소가 진심이라 믿었고 남편의 따뜻한 전화가 사랑이라 믿었습니다. 그 5년의 믿음이 빈소에서 쏟아진 소주 한 병으로 산산이 부서졌죠. 하지만 이제 그 부서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주워 모을 필요가 없어졌어요. 전부 빗물에 씻겨 떠내려가도 상관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요.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의 돈을 빨아먹고 엄마의 딸을 짓밟던 사람들이 자기 죄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졌어요. 제가 빼앗은 게 아니에요. 원래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에요. 셔터에 손을 올렸습니다. 녹이 약간 쓴 철제 셔터가 삐걱거리며 올라갔어요. 가게 안에서 가마솥의 온기가 훅 하고 밀려나왔습니다. 밖에 차가운 빗바람과 안에 따뜻한 공기가 셔터 경계에서 부딪혔어요. 빈소에서 제 머리를 적시던 차가운 소주와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뜨거운 수증기. 그 두 온도의 기억이 셔터 앞에서 교차했습니다. 차가운 것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앞으로 제 삶에 남는 것은 뜨겁고 따뜻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접고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가마솥 앞에 서자 엄마가 늘 서 있던 그 자리의 온기가 발밑에서 올라왔어요. 카운터 위에 놓인 엄마의 가계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가계부를 열어 빈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시작. 이제 진짜 제 삶을 살 시간이었어요. 이 가마솥 불을 다시 지피고 엄마가 했던 것처럼 따뜻한 국밥을 끓이고 배고픈 사람 앞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삶을요. 엄마가 남겨준 이 따뜻한 가게 안에서 저는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다시 시작할 거였습니다. 등 뒤에서 빗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마솥에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그 자리를 채웠어요. 몇 달 뒤 아침 햇살이 새 단장한 설렁탕집 유리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왔습니다. 가마솥에서 하얀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어요. 뽀얀 국물이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고기 냄새를 사방으로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엄마의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가마솥 앞에 서 있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솥뼈를 넣고 불을 올린 지 8시간째였습니다. 카운터 위에는 엄마의 가계부가 펼쳐져 있었어요. 누렇게 변색된 페이지 사이사이에 제 글씨가 더해져 있었습니다. 국물과는 소금 반 숟가락부터 엄마 말대로 처음부터 세게 하지 않는다. 엄마의 레시피를 따라가며 하나하나 배워가는 중이었어요. 처음에는 국물이 텁텁하기도 하고 간이 맞지 않아 몇 솥을 버리기도 했지만 가계부에 적힌 엄마의 꼼꼼한 메모들이 저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가게 안에는 벌써 손님들이 앉아 있었어요. 시장 상인들과 동네 어르신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앞에서 국물을 호호 불며 드시고 있었습니다. 형편이 넉넉지 않은 어르신들에게는 고기를 좀 더 넉넉히 넣어드렸어요. 엄마가 늘 그러셨던 것처럼요. 시장 어르신 한 분이 국물을 한 모금 드시더니 감탄하셨어요. 역시 이 집 국물이 사람 살리는 약이야. 어머니 손맛 똑 닮았네, 새댁. 그 말에 코끝이 찡했습니다. 엄마의 손맛을 닮았다는 말보다 더 큰 칭찬은 없었어요. 그때 가게 문이 열리며 찬 바깥 공기가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의 두 남자가
커다란 축하 화환을 들고 들어섰어요. 송 회장과 지훈 실장이었습니다. 수조원대 재벌 총수와 대기업 기획실장이 시장통 설렁탕집에 화환을 들고 나타난 거였어요. 가게 안에 있던 어르신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수군거렸습니다. 송 회장이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새로 칠한 벽, 깨끗하게 닦인 테이블, 그리고 가마솥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수증기. 그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참 보기 좋습니다. 20년 전 사모님이 계시던 그 따뜻한 공기가 그대로 느껴집니다. 저는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가 가장 큰 뚝배기 2개를 꺼냈어요. 가마솥에서 가장 진한 국물을 가득 퍼담고 고기를 듬뿍 얹었습니다. 엄마가 20년 전 그 청년에게 내어주었다는 특사이즈 그대로였죠. 그때처럼 고기 듬뿍 넣은 특사이즈입니다. 많이 드세요, 회장님. 송 회장이 뚝배기를 받아들고 국물을 한 숟갈 떠마셨어요. 그리고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어요. 이 맛입니다. 20년 전 제 인생을 살려준 바로 그 맛이에요. 지훈 실장이 아버지 옆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앞으로 회식은 무조건 이 식당으로 오겠습니다. 든든한 백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가마솥에서 훅 하고 끼쳐오는 뜨거운 수증기가 오늘따라 포근했습니다. 예전에는 이 냄새가 옷에 뵐까봐, 시댁 식구들이 흉볼까봐 전전긍긍하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이 투박하고 구수한 냄새야말로 우리 엄마가 평생을 바쳐 지켜온 사람을 살리는 냄새라는 것을요. 빈소에서 제 정수리에 쏟아지던 차갑고 독한 소주 냄새는 이제 완전히 씻겨나갔어요. 제 앞에는 펄펄 끓는 뜨거운 진국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송 회장 부자가 맛있게 국밥을 비우는 모습을 보니 엄마도 하늘에서 흐뭇하게 내려다보고 계실 것 같았어요. 화려한 의사 사모님 타이틀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웃의 줄인 배를 채워주고 은혜를 아는 사람들과 정을 나누는 살. 엄마가 남겨주신 이 따뜻한 가게 안에서 저는 가장 저다운 모습으로 새롭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가게 한쪽 벽에 모셔둔 엄마의 작은 영정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가마솥을 한번 저어주고 나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감사합니다, 엄마. 이 가마솥불 평생 꺼뜨리지 않을게요. 아침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가게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가마솥의 하얀 김이 그 빛 속으로 피어올라 천장까지 닿았어요. 엄마가 남겨준 설렁탕 한 그릇의 온기가 오늘도 이 작은 가게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저는 이 이야기를 만들면서 채영이 엄마의 영정을 2팔로 감싸는 장면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자기 몸은 흠뻑 젖으면서도 엄마 얼굴만큼은 지키겠다는 그 마음이요. 그리고 설렁탕 한 그릇이 20년 뒤에 이렇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참 따뜻하면서도 통쾌하지 않았나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알림으로 다음 만남을 예약해두세요. 우리네 드라마 극장이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느낀 감정과 생각을 댓글로 소통해주세요.